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의 서회를 맡은 소리꾼 윤석영입니다. 사단법인 아리수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주최하는 2022년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은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보고 다시금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청산의 길을 함께 찾습니다.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박물관을 시작으로 과천시에서 2회차, 3회차까지 시리즈로 진행을 합니다. 이 행사의 주최 주관 단체인 사단법인 아리수는 사회적 기업이자 전문예술법인으로서 토속민요 발굴, 공연, 그리고 문화나눔 사업, 인문학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2022년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과천시민회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이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공연과 강연이 진행될 때 쓰고 계신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진 촬영은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됩니다. 강연과 공연 중에 사진 촬영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모신 강연자는 조정래 영화 감독입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귀향을 연출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기억으로 가려진 삶을 영상으로 알린 영화였습니다. 귀향의 연출자인 조정래 감독을 무대로 초대하여 위안부 영화로 담아낸 아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2002년부터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귀향은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6년 14년 만에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비로소 완성된 영화 귀향, 그 제작 스토리를 조정래 감독의 생생한 이야기와 그리고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겪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도 함께 소개가 됩니다. 강연 중에는요, 조정래 감독의 오랜 친구이자 그리고 동료인 최용석 소리꾼이 등장을 하여 아주 특별한 소리판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연을 할 때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래 감독을 무대로 초대할 텐데요. 잠시 강연자 조정래 감독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중앙대에서 영화를 공부하였습니다. 2000년 졸업 작품 단편 종기를 프랑스 코테쿠르 국제 단편 영화제에 출품한 이후 50여 편의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둘의 소리, 2015년 다큐멘터리 파울볼, 2016년 귀향, 2017년에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22년 광대 소리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3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강연 중간에 출연할 최용석 소리꾼도 소개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최용석 소리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로 성호양, 안혜란 선생님을 사사하였습니다.
판소리 공작 바닥소리 대표이자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한희종 전통예술원 강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방탄철가방, 닭들의 꿈 날다, 최근에는 인어공주, 황옥, 무지개미의 대모험 등 많은 전통소리를 기반으로 한 판소리극 작품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정래 감독님을 무대로 모셔볼 텐데요.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 같습니다. 요즘 참 여러모로 좀 살기도 힘들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지금 전 세계 이제 전쟁 위기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얼마나 또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제 문화예술인 특히 이제 영화인들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나. 왜냐하면은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교훈과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또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 주제인 일제강제 청산과 관련해서도 아직 이제 뚜렷하게 해결된 역사가 없고 또 강제징용 문제도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오히려 적반하장의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문화예술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해서 불러주셔서 제가 큰 오늘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면서 앞으로 저도 좀 다짐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앞서 소개한 굉장히 저를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하는 조정래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영화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오늘 영상들을 좀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는 영상들이고 또 그 영상들이 큰 역사를 이뤘고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던 영상들이 아닌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했던 영상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강연도 강연이고 또 소중한 공연도 있지만 영화 한 편 보고 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짧은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영화 귀향을 만들기 전에 무려 14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4년 동안 영화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이 영상 두 가지를 통해서 무려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후원으로 또 투자로 그리고 함께하는 스태프로 배우로 함께하는 그런 큰 계기를 마련했던 영상들입니다. 맨 처음 들려드릴 영상은
이 영상 안에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뭔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상 속에 제 영화 이야기를 좀 담아서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마침 정말 함께하는 후원자분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들 중에 또 그림으로 또 화가분들 이런 분들이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 그 그림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올릴 때 굉장히 큰 기대를 하지 못했고 또 지푸라기라도 씹는 심정이었고 그분들께 오히려 좀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영상을 만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열화와 같은 성화를 해주셔서 성원 속에서 영화가 만들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영상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영상은 영화가 이제 촬영이 저희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또 제작비가 없어서 후반 작업비가 없기 때문에 영화 촬영본을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영상을 튼 거는 놀랍게도 수많은 기적과 우연이 겹쳐진 그런 속에서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 빌딩에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영상을 틀 때는 이제 거기 있는 많은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분들과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라든 그리고 수많은 시민 단체들과 함께 연합된 그런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이 영상을 틀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과연 이 영화가 꼭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또 다음 스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소중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오늘 또 영화 감상하시듯이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 배 타고 가며 엄마 생각나 울던 그때 내 나이 14살. 매일 들이닥치던 군인들 영문도 모른 채 짓밟혔지.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 엄마 엄마 부르며 울었어. 죽을 수도 없었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발에
날 지나쳐 가더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시집도 가고 애기도 낳고 다른 여자들처럼 그렇게 다른 여자들처럼 그렇게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기억해다오. 그리고 제발 부탁한다. 다시는 전쟁하지 마라. 다시는 전쟁하지 마라. 다시는 알리는 고개 아버지! 아이고 이게 누구 우리 집 강아지네 아이고 야야 지게에 부딪히면 이마에 혼난대 아버지, 시장 가서 나무 다 팔았어, 예? 그러면 봐라 싹 다 팔고 빈지게만 남았네 사실이 아이고 사실이 아기 참 일 말고 버리고 가시리 꼭 지니고 있으래? 날 돌아지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동생 낳다가 수가 버렸다.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찹싸와 그 어리만한 사나면 아니 올세라
뜻도 되어서서 가시는 뜻도 되어서서 저러니 보내옵나니 저러니 보내옵나니 가시는 뜻도 되어서서 가시는 뜻도 되어서서 저러니 보내옵나니 저러니 보내옵나니 가시는 뜻도 되어서서 가시는 뜻도 되어서서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편집을 했지만 사실 이거 만들 때 참 많이 울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영상이 시작이 되었고 또 짧게 만들었던 또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그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순식간에 몇만 명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영상은 순식간에 3분, 5분 안에 끝나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 영상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좀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북을 치는 고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악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 사실 오늘 저의 짧았던 뭐 보잘것없는 제 인생을 얘기하면서 제 인생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다 귀향 얘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영화 얘기가 제 인생 얘기와 다름이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영화 감독으로서 또 국악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오해를 많이 받는 게 그 또 전라도 출신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이라고 아주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시골에서 하루에 이제 버스 한 대 들어오고 그런 완전 깡촌이었는데요. 저는 그 청송군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청송 내가 알아. 그래서
아유 어떻게 아세요?는 이제 청송 감호소 얘기하시고 네 주황산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청송 감호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청송이라는 곳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청송군이라는 곳이 저는 서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표현하는 게 청송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제 태어난 곳에서 평생 동안 마을 밖에 가지 못했던 분들도 꽤 계셨고요. 거기 진보 면이라는 면 소재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상업 활동을 하시거나 또 장이 서가지고 이렇게 가시거나 하는 분들 외에 동네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나고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첫 번째 가장 강렬했던 저 시골에서의 저의 경험이 뭐였냐면 바로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여가 나가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즐거웠어요. 제가 아주 어려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좀 과할 정도로 이게 과연 장례식인지 축제인지 하나의 마을 잔치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여가 나갈 때 들리던 상여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붓가락, 꽹가리, 징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 요즘 판소리다, 우리 국악이다 이러면은 대부분 다 또 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방마다 곳곳마다 마을마다 풍물패들이 있었고 또 농사도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때가 돼서 명절이 되면은 모여서 한판 구슬하고 그런 것이 다 마을마다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그 기회와 예능의 실력이 굉장히 높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여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마 마음속에 우리 소리, 우리 전통에 대한 부분이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에서 좀 방황을 하던 중에 93년도에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됩니다.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제가 제 인생 영화인 게 제 인생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거든요. 그 서편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죠? 네, 서편제 영화를 보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그야말로 소리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쳐버릴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길 걸어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중얼중얼 한 번도 제가 뭐 판소리를 배운 적도 없고 우리 소리를 알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심지어 장단도 모르고 그냥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덩기덕 덩더러러 뭐 이 정도 아는데 그것도 잘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뭐 처음에 10번, 100번, 100번이 뭐 1000번 되고 이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뭐 중얼중얼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특히 이제 영화 속에 나왔던 장면의 소리들은 제가 그냥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 전통 음악을 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돼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화 기향으로 이어지는 큰 어떤 시작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날 제가 이제 북도 치고 무형문화재 이수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감히 제가 얻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영화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2년에 개봉했던 둘의 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예요. 아주 극소수만 아는 그 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사실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영화로 독립 영화로 만들었어요. 뭐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또 단편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뭐 영화계에서 저를 불러서 영화 감독 시켜주지는 않더라고요. 시나리오 몇 편 써서 막 돌아다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악에 미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악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두레소리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영화 내용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사실 준비하는 과정 뭐 이전과 이후는 저희가 뭐 기승전 귀향이라고 해서 계속 귀향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귀향이란 영화를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극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시대극이고 하니까 제작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꼭 이렇게 한번 이러다가 이제 영화 못 만들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생에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다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저예산이지만 독립영화로 좀 찍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는데 저희 반지하 월세로 이제 제가 강동구 암사동에서 제가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동네 지나가는 그 동네 형이인데 알고 봤더니 저희 학교에 선배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을 만나게 되고 그 형님이 또 마침 또 동네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건설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돈을 8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 찍은 영화가 꿈꾸지 않으면 이 두레소리한 영화가 됐는데 독립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영화제에 가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고 개봉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도 아니고 흔히 이제 영화는 제작, 배급 이렇게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봉을 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제작 단계에서부터 개봉이 약속된 영화들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독립 영화로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틀어주지는 않죠. 저 말고도 수많은 독립 영화인들이 그렇게 영화를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꿈꾸지 않으면 영화가 서울 국제 청소년영화제에 출품을 했어요. 네, 그게 2011년입니다. 그때 출품을 했을 때 영화를 보고 그 시선상이라는 상을 제가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했죠, 사실은 이 영화를. 그리고 이렇게 큰 극장에서 아마 이 정도 되는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 다 불러가지고 제가 만든 영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영화를 보러 오셨던 분 중에 굉장히 큰 영화사의 배급사이자 영화사의 대표님이 저희 선배님이셨거든요. 학교 다닐 때 보지도 못했던 선배님이고 대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조 감독 내가 한번 이 영화를 배급을 한번 해볼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믿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그 선배님의 도움으로 영화 배급을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전에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영화 내용이 전통하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청소년 영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고 기사도 잘 나고 뭐 그래서 너무 잘 될 것 같았는데 영화 이제 개봉을 한다고 이제 극장에 딱 걸었는데 저희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어떤 한 돌풍적인 영화가 하나 개봉했어요. 그 영화 제목은 어벤져스였어요. 그래서 극장에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그냥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은 제 첫 영화지만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영화가 두레소리입니다. 이 영화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가 이 영화가 있기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포부와 귀향에 대한 저의 열망이 영화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때 언론을 통해서 제가 기자님들한테 귀향이란 영화 준비하고 있다고 많이 알렸어요. 그게 하나의 또
아까 보셨던 두 개의 영상과 함께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저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 조중래 하면은 영화 귀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개봉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국내 관객이 한 370만 명 정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 세계를 돌면서 63개 정도 도시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외국에서 상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인사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나눔의 집에 가게 된 것이 2001년도였는데요. 그때 나눔의 집에 계셨던 피해자 강일줄 할머니께서 그리신 바로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 이전에 무지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는 잘 아실 수도 있고 보자마자 뭔지 알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둔하고 아둔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강혜철 할머니가 직접 겪으셨던 일을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목단강 위안소로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위안소 중에 가장 큰 위안소입니다. 그 목단강 위안소에서 강혜철 할머니가 끌려가셨거든요. 경북 상주에서. 그래서 거기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좀 몸이 아프셨어요.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소녀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루에 많게는 30-40명, 작게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군인들을 받다 보니까 평균 나이 한 16세 정도 되는 어린 여성들이 버티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당연히 아픈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은 바깥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해주겠다. 그렇게 일본 군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럭에 실려서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병원에 데려갈 줄 알았더니 도착했던 곳은 바로 한 사이트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신들과 함께 끌려갔던 다른 여성들이 구덩이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당신들인 거죠. 그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왼쪽 상단을 보면은 2명의 소녀가 숲을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때 독립군이 나와서 일본군과 교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혜철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십니다. 많은 분들이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중국에 등지에서 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끌려갈 때 어디로 끌려간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송을 벗어나지 못하고 청송이 서울이었던 걸로 알았던 것처럼 많은 여성들은 외국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중국인 줄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발을 벗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란 거를 이제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할머니는 계속 계시다가 2000년도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기를 아끼고 사랑했던 꽃감집도 사라지고 꽃감집 딸이었던 본인의 형제들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혈혈단신 오셔서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치매가 많이 심해지셔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꽃감집 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막내딸로서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할머니들이가 끌려가셨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크게 알았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휩쓸고 간 현장처럼 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서 저기에 불타고 있던 소녀들이 하늘로 올라 고향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해서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귀향이라는 시나리오에 초안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게 귀향 영화의 첫 시작이었고 그때가 바로 2001년도였습니다. 결국은 영화 귀향이란 영화가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티켓도 만들고 또 후원 콘서트도 열고 길거리에서 또 버스킹도 하고 하면서 무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바깥에 있는 분들의 그런 후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영화 귀향을 초안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처음에 시작이 바로 나눔의 집이었습니다. 네, 제가 국악이라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취미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은 동료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고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그냥 취미 이상의 특기 이상의 하나의 운명처럼 다가왔달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공하시던 분들이 너 좀 그래도 조금 약간 아마추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해주시기 시작을 했고 대학을 졸업 후에는 바닥소리라는 단체를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최용석 대표님이 만드시면서 같이 그 단체를 함께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가서 봉사 공연을 결정했던 것이 바로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나눔의 집입니다.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 뵈러 갔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지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국악인 박예리 씨도 계시고 또 우리 다른 분들도 다 대통령상 다 수상하시고 지금 각 단체에서 수석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청년이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에 대학교 막 졸업한 그런 나이에 할머니들한테 가게 됐을 때 저희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갔지만 사실 저희들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그 와중에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도 뭐랄까 그 오빠 노릇 해야 되고 형 노릇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그냥 불쌍한 할머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막대 먹은 생각으로 나눔의 집을 갔던 거예요. 갔다가 저희들이 공연하는 첫 번째 날 저희 멤버들이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할머니들께서 오히려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할머니들께 저희가 이제 공연도 하고 또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매달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보게 되고 또 다른 할머니들께서 이 심리 치료 과정에서 다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시고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 할머니들의 첫 소감이 어떤 거냐면 이 겉은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이 만나서 한 5분 정도만 얘기해 보면 이분이 소녀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돼요. 딱 시간이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성이에요, 그냥. 어린 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샘도 많고 질투도 많고 또 뭐 굉장히 의욕적이시기다가도 갑자기 확 이렇게 또 그런 뭐 사춘기 소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들 통해서 또 위로도 받았지만 저희가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 이분들이 겪으셨던 그런 증언집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증언집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고통스럽게 읽어 나가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증언집이라고 하기에는 그 죽음의 기록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태워지는 처녀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옥선 할머니 지금도 생존해 계신 이옥선 할머니가 위안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형장이라고 표현해요. 사형소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은 위안소가 아니라 사형소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끌려왔던 많은 여성들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 달 이상 있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몰래 끌려가서 홀로코스트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타지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오늘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이게 청산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오히려 더 후퇴했습니다. 근데 좀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일본에서 있는 그런 입장 이것은 여전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 됐지만 우리 국내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화보다 더 극우적인 일본 우익보다 더 우익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 좀 많이 만나봤어요. 물론 영화가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하시고 또 같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위안부는 매춘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제가 증언집을 영화는 보기 싫다면 증언집을 딱 한 3페이지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증언집 만들 때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 거짓말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저같이 우둔한 사람도 읽고선 금방 깨달음이 왔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나눔의 집을 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영화 귀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함께했고 또 대학교 때부터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단체도 만들고 또 그 이후에 너무나 뜻깊은 공연을 전국을 돌면서 하면서 저와 어느덧 이제 나이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는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제 마음은 아직도 그때 대학 시절 나눔의 집에서 공연할 때랑 다른 게 아닌데 이제 올해 제가 50입니다. 이 친구도 그냥 여전히 제 눈에는 너무나 그때 청년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우리 자랑스럽게 우리 최영석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많이 와주셨네요. 앞에서 조정래 감독님이 너무 무겁죠. 무거울 수밖에 없죠. 진지할 수밖에 없고 마냥 뭐 영상을 우리가 봤다고 해서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그냥 보기만 해도 먹먹해지고 뭔가 역사적인 책임감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보여주고 저보다 소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섭외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대학 때부터 조정래 감독님은 이제 1년 선배가 대학 때는 더 무섭잖아요. 무서운 선배고
그리고 이제 국악 동아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저한테 소리도 조금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소리북을 형이 잘 쳤어요. 잘 쳐서 그때부터도 이렇게 소리 하면 소리북 치고 또 제가 성우양 선생님 제자인데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또 형이 찍어주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산공부라고 산에 들어가 소리꾼들 공부하잖아요. 한 달씩 공부하고 두 달씩 하고 그러는데 그때 선생님 촬영하려고 들어오면은 텐트 쳐놓고 바깥에서 둘이 누워가지고 연애 이야기하고 뭐 그랬더니 여기 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소리 하면은 선생님 촬영하지 않을 때는 또 제 소리도 북반주도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다가 뭔가 판소리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감독님이 되게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시대에 뭐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닥 소리를 함께 만들었거든요. 감독님하고. 그래서 나눔의 집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나눔의 집이었었고 그래서 저도 저 그림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 그림 보면서 끔찍해가지고 많이 무서웠고 저것이 도대체 어떤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함께 살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반전과 그런 외치시는데 평화를 외치시는데 저 삶을 소녀 때부터 한 평생을 저렇게 산다는 건 뭘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저는 엄두도 못 냈던 어떤 예술로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할 건가 했는데 감독님은 성큼성큼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소리 이 자리에서 강연하는 곳에서 소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소리는 해야 되니까 추임새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다 추임새 하실 줄 아시죠? 그래도 조금 마음을 푸는 생각으로 저를 따라서 추임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어이 네 그렇게 잘 해주시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단가 집 떠나와라는 단가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조금 부르면 아마 금세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단가일 겁니다. 큰 박수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푸른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여 네, 다 아시는 소리였죠? 알면서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는 거요? 아는 거 차차 차차 선생님들 아는 거 별로 없으신 거 다 아니까 아는 것은 앵콜곡으로 차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소리는 그 소리꾼이자 연출가이고 극작가이고 하시는 임진택 선생님이 만든 윤상원가라는 판소리가 있어요. 그 윤상원가 중에 아주 짧은 대목인데 제가 최근에 경기아트센터에서 애국창가 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 총감독이 임진택 선생님이었는데 전하 감독님이 다 창작 판소리와 소리극 같은 것들도 관심이 많아서 만들고 하는데 그 임진택 선생님은 저희들한테 거의 뭐 아버지 같은 소리로서 창작 판소리로서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남 그 5.18 때 도청의 마지막 남았던 항쟁 그 지도부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선생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 아주 짧은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의 시기가 왔소.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은 모두 밖으로 피하시오. 이 말 들은 여성들이 꼼짝 않고 있을 적에 윤상원이 비가 맺혀져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소. 그러니 당장 나가시오. 그때야 어떤 고등학생 하나 울부짖으면 하오더니 우리 누나 공수놈들한테 잔인하게 학살되었어.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니 여기 있게 해주시오. 윤상원 기가 막혀. 너의 심정은 안다마는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증언할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꼭 살아서 너의 형들이 오늘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후세만대에 전해 다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그 도청의 마지막에 남았던 27일 날 새벽에 도청에 있는 학생들과 여성들 다 나가라고 하는, 근데 한 학생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도 있겠다고 한 학생을 다 이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제가 원래 하는 이 판소 원래 윤상원가가 있고 또 임진택 선생님 소리 중에 5월 광주라는 창작 판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도 혹시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5월 광주 할 때는 막 소리 임진택 선생님이 여기서 소리를 벌이고 또 우리랑 친한 이규호 선생님이 북을 치시고 이럴 때는 바깥에서 전경들이 막 밀고 들어오려고 막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장을. 근데 이제 그렇게 뭐랄까 소리판 자체가 일촉즉발의 위기 안에서 소리판을 열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5월 광주를 저는 듣고 이제 창작 판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2014년도에 방탄철가방이라는 그 5.18을 살았던 한 중국집 배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작 판소리를 만들었던 소리도 있습니다. 그 소리 그건 이제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창작 판소리고 소리극이에요. 1인극 같은 형식의 소리극인데 그 작품
그걸 계기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4년 이후로 꾸준히 지금까지도 공연을 해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어서 전통 판소리도 또 한마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또 그 실상은 잘 모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주제가 아니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많은 대중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상에 대해서 관심 갖게 했던 작품이 바로 귀향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뜬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안에서 소소하게나마 내 자리에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는 일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신봉사는 뜨는 대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신봉사가 눈을 뜰 때 우리도 다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순간을 또 한 번 맞이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눈 뜨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여 심항우는 언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항우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똑똑똑똑 떨어치며 예 아래리라. 예 소백리 아래리라. 소명의 사옵기는 항주도 하동에 고토 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충년 3월 달의 산우탈로 상처고 어미는 딸 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동양저 얻어 먹여 겨우겨우 길러낼 때 15세가 되었으되 이름은 심청이요. 효성에 출천하야 그 애가 밥을 빌어 근도색 칠해 갈제 요방은 중이 찾아와서 공약미 300석을 봉은사로 시주어 면소맹이 눈을 뜬다하니 효성인든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무비 팔려 임당수 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옵고 자식
말아먹은 돈을 살려 뒀을 때소 당차그 목숨을 끊어 주오 심한 고동마라 이 말이 제든 마든 산호조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집어떡거리며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물암동료에 따라라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복음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의 눈을 떠서 어서 저를 봅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불효의 색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의 눈을 떠서 어서 청이를 봅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 눈을 집어떡거리며 예 이거 웬 말이냐 내가 죽어 소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참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깝깝하여라 내가 눈이 있어야 아버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두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참말로 밝고 좋은 사람도 눈에 보이고 이쁜 누님도 저 앞에 앉아있던 것이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 만자맹인이 일시에 함께 눈을 뜨는디 눈을 뜨는 김에 세상에 있는 봉사 동물들도 함께 눈을 뜨던 것이었다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새가 못 뛰는 소리라 쫙쫙 하더니 하는 모다 눈을 떠 버리란 뒤 석 달 안에 큰 잔치 먼저 와서 참내하고 돌아가던 봉사들도 저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중로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헤매다가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무단히 뜨고 어이없이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 가뜨고 눈을 푸벼 보다가도 뜨고 지어 비금초소라도 눈먼 짐승도 일시에 눈을 떠
어서 광명천지가 되었구나. 시고 잘한다. 네. 이 수만 명의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으니 힘이 납니다. 자, 이제 다 아는 소리로 앵콜. 네, 고맙습니다. 앵콜을 주시다니. 네. 아이, 진짜 북 잘 치시죠? 우리 고수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일명 북 치는 영화 감독. 네. 뭘 해드릴까요? 신청곡. 진도아리랑밖에 모르시죠? 진도아리랑 그러면 저 한마디, 감독님 한마디, 우리 사회자 서경 선생님 함께 하시죠. 얼른. 제가 제 출연료에서 좀 떼서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우리 소리 잘하는 서경 선생님한테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마이크. 마이크. 갑자기. 네. 할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도다 가세 도다 나가세 잘한다. 저 다리 떴다 지그롱 도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배에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베어라. 으시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이 얼씨구 네. 나를 버리고 가시 으시고 하고 싶어서 잘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얼씨구 그만하죠. 길게 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밤새 놀 수 있습니다. 원래는 참 오랜만에 제가 공연 북을 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또 우리 두 분의 명창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분께서 이렇게 소리를 잘하지 모르셨죠. 네. 그렇죠. 유명한 소리꾼이에요. 네. 여러분들 송가인 씨 아시죠? 송가인 씨랑 친구분이세요. 네. 정말 뭐 이런 자리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온몸에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끓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밤새 북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참 하늘에 감사하고요. 앞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서 빨리 좀 시간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줄 몰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뭐 체감 시간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영화가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해외 버전으로 또 많이 만들어져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스페인어로도 해서 남미 지역에서도 상영회를 계속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은 미국의 스페니시들이 되게 많아서 이 자막으로 이렇게 해서 상영회가 많았어요. 지금도 한 2주 전에 텍사스에서 이제 상영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또 스페니시들이 많고 또 휴먼 트래피킹 문제라고 해서 이제 그 인신매매 문제가 많아서 텍사스 전역을 돌면서 상영회가 지금도 그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저희가 거의 각 도시들마다 다 돌면서 상영회를 저희가 가졌고요. 특히나 이제 홋카이도 갔을 때 북해도에서 상영회 때는 정말 많은 제일조선인들이 오셔가지고 영화 보시고 많이 울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럽도 저희들이 돌면서 상영회를 가졌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독일에서 상영회를 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남아요. 독일 쪽에서도 이제 과거에 전범국가지만 굉장히 일본과는 달리 반성과 이런 사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기꺼이 각 지역마다 이제 상영회를 열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상영과 함께 후속작으로 이제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애엄길이라는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도 해외 상영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과거의 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 계속 이렇게 상영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는 곳 그리고 뭐 분쟁이 있는 곳, 폭력이 있는 곳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거의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또 인간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그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영회가 오히려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이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한편으로 감사하고도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중국에서도 상영회를 많이 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공식 상영과 이렇게 배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굉장히 그 의욕을 가지고 완다그룹이라는 데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었는데 결국 중국 당국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당시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많은 밀접한 관계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틀지 않았지만 뭐 물론 다른 루터로 이제 불법 부른 경우겠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영화를 보셔가지고 저를 공항에서 알아보고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게 좀 너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이 영화가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문화적 증거가 돼서 전 세계를 돌면서 계속 이제 알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노예 피해 문제는 비단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끝나지 않고 있고요.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또한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양안 문제, 특히 이제 이런 문제로 지금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어떻게 제3자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인류가 보통 보면은 큰 전쟁을 100년마다 한 번씩 하곤 하거든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10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 사이사이 있었던 수많은 나쁜 전쟁들도 많았지만 이 세계대전이라는 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좀 더 넓은 마음과 또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더 좋은 세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존중받지 말아야 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사람이 날 때나 갈 때 발가벗고 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은 우리가 서로 추임새를 해줘야 되는 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100년 전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 사람은 지금 무덤에 누워 있고 우리가 또 100년 후에 오는 사람들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냥 우리는 하나의 연극과 하나의 영화 속에 나오는 출연 인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텝이고 우리 모두가 배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각각의 롤을 하면서도 서로 같은 동료로서 동지로서 보듬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의 응답을 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강연 오늘 해주신 우리 조정래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딱 한 분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받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뭐 영화나 뭐 전통 예술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네, 없으시다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성우양 선생님 이제 뭐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 쫓아다니면서 보다가 국악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당연히 국악인이시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고법을 이렇게 또 하실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감독님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둘의 소리라는 영화 찍을 때 그 출연진들이 그 실제 배우들이 아니고 그 학교 다니는 그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둘의 소리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동아리를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제목도 둘의 소리인데,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다 당연히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을 해서 마치 어떤 분들은 잘 극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만큼 그만큼 착각이 들 만큼 영화를 그렇게 좀 핸드헬드 기법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출연했던 많은 제 아이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왜 선생님, 이제 저보고 감독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왜 선생님이 왜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전공이 영화 연출 전공했어. 그랬더니 근데 왜 국악을 하시다가 왜 영화 연출을 또 갑자기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포기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름이 조정래다 보니까 다니면은 어떤 분이 이제 딱 이렇게 영화 끝나고 이제 무대 인사하고 나면 바깥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설도 그렇게 잘 쓰시고 어떻게 영화도 하는데 근데 되게 젊으시네요. 제가 생각해도 조정래 선생님, 아니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근데 되게 젊으시네요.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죠.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그럴 만큼 제가 이제 고법을 국악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이 이제 이게 좀 한번 대회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대회를 나갔는데 덜컥 거기서 상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상 주시면서 그래 넌 선생님이 누군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굉장히 심사위원분들이 당황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위에는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갈 길은 멀지만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 고수 못지않게 너무 잘 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한번 저기 아, 한번 너무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제가 네, 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봤었고요. 오늘 어떻게 좀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나 질문 있습니까? 네. 마이크 드린다고 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정말 저도 실은 제가 개봉관에서 기왕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힘들어서 못 보는 영화 있잖아요. 겁나고.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관양을 일으키고 그랬던 거는 알고 있는데 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꽂혀서 사신 거잖아요. 어떤 사명감 뭐 해내야 돼. 근데 혹시 지금 이제 그거랑 연관된 영화 다큐를 또 하실 것도 같은데 또 크게 한 10년을 거쳐서 만드실 영화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 없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가라는 얘기시죠?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광대소릴관 영화 만들어서 전통과 관련된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개봉했는데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일일 60만 명 뭐 이렇게 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화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전국 돌면서 상영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그래도 한 300~400명씩 계속 영화를 보고 계셔서 전국 다니면서 계속 무대 인사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영화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일본 홋카이도 갔을 때 제가 상영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이누인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누의 후손들을 만났어요. 아이누인이라고 하면 그 홋카이도 원주민이거든요. 선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 이제 2차 세계 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자분들이세요. 근데 약간 좀 보면은 이렇게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서구적인 체형이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그 약간 좀 그 우생하게 이제 미쳐 있었잖아요.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본 민족이 굉장히 우세하고 이게 다 똑같아요 스토리가. 독일도 아리안족 이렇게 해가지고 했듯이 이제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누 민족을 마치 이제 좀 인간이 덜 된 그런 네안데르탈인 이런 취급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 지금도 홋카이도 대학에 보면 도부츠 시켄지츠라고 하는 게 동물 실험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누인들의 유골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누인들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홋카이도에서 엄청나게 끌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지금도 땅을 파면은 유골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아이누이 후손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선 징용자로 끌려왔던 분들을 보살펴주고 또 그분들의 자식들을 같이 보살펴준 얘기들을 하면서 그 약자들이지만 피해자들끼리 서로 연대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나리오를 제가 써야겠다. 이거는 이제 영화가 아니라 거의 드라마 장편이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홋카이도 가서 이제 로켓도 해야 되고 비용도 또 어마어마할 것 같고 제가 그 만들 수 있을 때 만들다가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또 부탁도 받았지만 제 스스로도 굉장히 감명 받아서 그 이후에 홋카이도를 계속 돌면서 그 유골들이 묻혀 있는 곳을 지금도 그냥 나무 비석 하나 이렇게 있어요. 각 사이트마다 한 5~60구가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학살한 곳이. 그래서 그런 곳을 다 참배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저희가 꼭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작품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빨리 극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감독님과 그리고 최용석 소리꾼께도 감사의 인사 그리고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네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9월 1일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이곳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다시 한번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전 평론가 고미숙 박사와 퓨전 국악그룹 아리수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전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요 잠깐 시간 내셔서 행사에 대한 설문지 응답을 해주시면요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하니까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연과 그리고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